이번 시간에는 지능의 측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능을 측정할 수 있죠. 직접 측정 아니 간접 측정. 그래서 지능 지수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IQ가 뭐냐 그러면은 IQ가 뭐냐면 지능이요. 지능이 뭐냐면 IQ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IQ는 인텔리전스 쿼션스에서 지능을 지수로 나타내는 것, 측정해서 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지적 능력 서스턴이 이야기든 스페어맨의 이야기든 아니면 스턴버그 이야기든 해서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로 환산되어 나온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Q는 비율 IQ를 얘기해요. 비율 IQ 공식은 몇 살인가 생활 연령 몇 년 몇 개월 살았는가 생활 연령분의 멘탈의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을 문제를 푼 수예요. 문제를 푼 값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낸 것이 IQ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능지수가 적게 나온다는 거죠. 생활력, 나이가 많으면 몇 년 몇 개월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어떻게 해요? 분모가 크니까는 아무리 많이 문제 수행을 많이 해도 적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15세 혹은 만 20세까지만 의미 있는 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령에 따라서 구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IQ냐?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편차 IQ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평균과 표준편차 그 개념 배웠잖아요. 평균은 당연히 아시고 표준편차.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이탈되어 있냐 집단의 각수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한 개념이 편차 IQ예요. 그러니까는 평균과 표준 편차 개념을 고려해서 이 편차 IQ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각 연령대를 고려한다는 각 연령대를 고려해서 각 개인에 맞는 해당 연령대 대비해서 IQ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심리검사 규준 참조자 각 연령대 표준 참조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연령 집단에서 얻은 그 원점수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없고 편차 IQ니까 각각의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각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편차 IQ입니다. 우리가 지능검사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서 지능지수 그런 게 있다더라는 아는데 IQ는 이거 자체 IQ 지적 능력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했대. 그래서 다양한 지능 이유를 봤어요. 예전에 전통적인 지능 이유는 언어, 논리, 수학 이런 거에 학교 학습과 관계된 것만 너무 강조했다. 문제점이 이야기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IQ는 개인의 지적 능력의 지적 기능, 지적 능력의 한 가지 지표로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언어 능력이라든 논리 수학적인 거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능검사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를 주축으로 다룰 건데 다양한 지능검사가 있죠. 그런데 항상 오차 변량이 많을 수밖에 많다라는 거예요. 오차 변량이 많다라는 건 신뢰도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속성을 충실하게 측정한 타당도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IQ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석할 때는 당연히 점수대 띠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해석할 때 배웠어요. 점수대 이거는 뭐예요? 진점수 범위대에서 나온다. 진점수 범위대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한 지점으로 해석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무식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요소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서적인 상태 그리고 흥미라든가 적성의 건강 상태 이런 것과 함께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Q만으로 어떻게 절대적 구분해서 학을 편성한다 이렇게 안 되고요. 베이레인 이렇게 지능 자체는 여러분 지능 고정적인 걸로 생각하세요? 지능이 선천적인 걸까요? 일부 선천적인 것도 있죠.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능의 변화는 우리가 성장폭 급등기, 어린 시절 지적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크다란 변화가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지능 변화 출생 후부터 초기, 그러니까 생애 초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연령수에 따라서 지능의 변화를 일으킨 요소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의 변화 일어나는 것과 성인의 변화는 다르겠죠. 그리고 지능을 고려할 때는 우리 환경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정환경. 가정환경에는 경제적인 수준도 중요하고 어떻게 부모의 교육 수준도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카텔이 얘기하는 결정 지능이 있긴 한데 결정 지능 보면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상승하진 않죠. 단 카텔에게 유동 지능이 어느 정도 나타나다 15세부터 사그러지는 지능 좀 더 감소하는 추세라면은 결정 지능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생 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남녀 간에 아니 도농 간에 별 의미한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용어 하나 정리해 볼게요. 플린 효과라고 상세하게 써놨는데 이 플린 효과, 플린이 연구를 한 거야. 종단 연구를 해봤더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는 195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추적 연구한 거죠. 그 후에 87년에 그 더 대상국을 넓혀서 했더니 10년마다 IQ 지수가 3씩 올라가더라라는 그 플린 효과예요. 그러면 정말 인간의 지적 능력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향상됐냐? 여기에 찬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추적을 했으니까 근데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 지적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인지적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현상 때문에 계속 머리를 써서 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어쨌든 측정 결과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10년마다 3씩. 신병들도 검사하니까 3씩.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한테도 그렇고 쥐들의 지능도 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린 효과.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지적능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플린 효과이다. 플린이 연구한 거예요. 국가별 IQ 변동치수를 조사하면서 제임스 플린에 이르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검사 유형을 볼 거예요. 지능검사 유형. 지능검사 유형을 갖다가 지능검사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측정 내용에 따라서 일반 지능이냐, 일반 지능 검사냐, 아니면은 좀 특수한 부분의 지능을 볼 것이냐. 특수 지능, 이것도 역시 일반 지능이라고 인간의 일반적 능력을 다 다루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만든 학자들에 따라서 이 안에 포함된 영역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반 지능 검사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두 가지만 보고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가 그렇죠. 특수 능력은 특수한 분야, 그러니까는 추리력이라든가 따로 본다, 기억력을 따로 본다, 이렇게 주의력을 따로 본다, 이렇게 독립된 정신 기능을 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수지능 검사고요. 우리가 표현 양식에 따라서 우리 심리 검사를 구분할 때 언어성 검사냐 동작성 검사 한 것처럼 지능을 측정하는데 모두 글을 알아야만 지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어성 검사가 있고 비언어 검사가 있죠. 비언어 검사. 언어에 응답하도록 하는 거 비언어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문항이 주로 언어로 구성되어서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언어 검사고요. 비언어 검사는 글을 읽지 못한다. 성인이라도 문맹자라든가 아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가 지능 어떻게 한글로 써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비언어 검사. 주로는 이걸 갖다가 언어성 검사 우리가 알파 검사라고 합니다. 군인용 알파 검사도 있고 군인용 베타 검사도 있어요. 비언어 검사, 베타 검사입니다. 도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역시 이제 동작 검사와 지필 검사, 필딱 검사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 대상에 따른 당연히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 나눌 수 있어요. 개인 검사는 우리가 앞서 타당성이 있고 실시 정확성, 임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 복잡한 검사,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 개인 검사고요. 집단 검사는 굉장히 실시가 용이하고 경제적이지만 검사 장면의 오차 변량을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능검사 분류하는 거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율아이크냐 펜차아이크냐 정리했고 본격적으로 지능검사의 종류에 관해서 볼 거예요. 우리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긴 할 건데 우리 지능검사 중 세계 최초의 지능검사는 비넷 시몬 지능검사예요. 비넷 시몬 지능검사. 비넷 시몬 지능검사. 비넷 시몬 지능검사는 우리가 비네 검사라고도 합니다. 19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비네에게 의뢰해서 만든 검사예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달라요. 이게 세계 최초의 지능 검사의 목적이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지능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지능 검사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정확하게 실력을 측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능 검사라는 것은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얼마만큼 인지적, 지적 능력이 뛰어난가 이걸 알아보고자 하는 거라면은 이 비넷 지능검 최초의 의뢰 목적은 뭐냐면은 뇌 손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비넷 시몬 지능검사예요. 그러니까는 기질적 뇌 손상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비네한테 의뢰했죠. 이거 뭐예요? 기질적 뇌 손상이라는 건 정신 지체를 감별할 목적이래. 정신 지체. 기질적 뇌손상의 유무를 판별한다는 건 정신지체를 알아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신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 발달 경로에 그 정도 수준이면 정상이다 판단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뇌손상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 나타난 것이 그 비넷 시몬 지능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문항 난이도 배웠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항은 제외하고 정상 발달 경로에서 예를 들어서 10세 수준 보통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연령인데 그걸 수행하지 못하면 정신지체로 판별하기 위해서 만든 검사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정신 연령이라 멘탈 에이지를 갖다가 처음으로 비네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이 집단에 따라 점수를 표준화하였는데 이게 비네 시몬 지능 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능 유인할 때 터먼 얘기할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포드 비네 지능 검사,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가 지능 요인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렸죠. 터먼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가 이제 스탠포드 지원을 받아서 지능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능 검사를 만들었는데 이 터먼 교수가 지능 검사를 만든 거는 비넷 시몬 지능 검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제작을 한 거죠. 거기에 맞게끔 터먼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고등 정신 능력을 강조하는 터먼이죠. 그래서 여기 터먼 교수가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터먼 비넷 하지 않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원을 받은 스탠포드 비넷 지능 검사였는데 우리가 아이큐라는 개념 있잖아요. 지능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터먼이다라는 거. 지능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터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서스턴에 의한 자꾸 스펠이 서스톤 인간한테 7개의 프라이머리 멘탈 어빌리티가 있다.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스탠포드 비넷 지능 검사를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대부분의 그 지필을 받은 것이 이런 영역에서 우리나라판으로 개정된 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탠포드 비넷 지능 검사 처음으로 IQ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아동용 검사는 주로 동작 검사 주로 사용했지만 성인용 검사 문항을 많이 했고 점차 제대로 이제 그 표준화를 잘 반복하면서 채점보다 객관식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룰 것이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예요. 웩슬러 지능검사. 지능이란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그 웩슬러죠. 지능이란 유목적적으로 행동하며,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에 대처한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는 그 웩슬러입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는데, 웩슬러 지능검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웩슬러 지능검사는 다른 거 비율 IQ 다르게 이게 편차 IQ 체제로 도입한 거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지필 검사뿐만 아니라 언어성 검사 플러스 동작성 검사까지 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는 그 연령을 딱딱 구분을 해서 윕시 우리가 뭐 개정판을 공부하긴 할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윕시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웩슬러 프라이머리 앤 프리스쿨 스케일을 웩슬러 프라이머리 앤 프리스쿨 스케일 오브 인텔리전스에서 유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포 칠드런스 아동용이 있습니다. 연령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에서 성인용 이렇게 세 가지 검사로 나와 있고요. 지금 위스크 4, 5까지 개정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웩슬러 지능 검사. 그러니까는 교재에 보시면은 윕시하고 위스크하고 웨이즈 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 구분되어 있는 건 분명하죠.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 나누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하위 구성 요인은 이제 좀 변형된 판에 따라 1, 2, 3, 4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걸 먼저 보게 되면은 윕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7세까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언어성, 일반 지식, 일반 이해, 유사성, 어휘, 산수, 문장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작성은 나무 토막 조립하는 거, 그림 완성, 동물의 집, 미로찾기, 기하학적 토 이렇게 5가지 영역, 총 11가지 영역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판. 위스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위스크 4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언어 검사, 일반 지식, 일반 이해, 유사성, 어휘, 산수, 수, 암기 6가지 역시 그리고 동작성도 6가지, 그림 완성, 그림 배열, 나무 토막 조립, 그다음에 물건을 퍼즐하는 거, 그다음 부호기, 미로찾기 등 되어 있고요. 그다음 웨이즈 같은 경우에도 언어성, 일반 지식, 어휘, 수리력, 수, 암기, 이렇게 해서 기본지, 숫자 외우기, 어휘문제, 산수문제, 이해문제, 공통성 문제, 동작성, 빠진 고착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이렇게 해서 6가지하고 5가지 총 11개 영역 이렇게 보았습니다.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솜파 검사가 있어요. 솜파, System of Multicultural Pluralistic Assessment 해가지고 웩슬러 지능검사 위스크를 보완해 제작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때 그 검사 규준 중요하다고 했죠. 문화적 배경도 중요해요. 그래서 웩슬러의 그 검사를 보완해서 제작한 것이 솜파 검사예요. 여기서 보면 문화적, 컬처럴, 그래서 컬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의료적 요소, 문화, 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제작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적 요소는 뭐냐? 키, 몸무게, 시청각, 시각, 청각, 예민성, 병력, 전반적 건강 상태 이것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요소는 대인관계, 교우관계라든가 학교 내외적인 측면 이런 것 등을 다 면접을 통해 파악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학교 아동들에 대한 이해, 비차별적 평가를 하겠다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별이 좀 많이 있죠. 그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차별 두지 않고 평가를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다는 솜파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카우폰 어세스먼트 배터리 포 칠드런 해가지고 이거는 KABC가 있어요. KABC 같은 경우에는 2세에서 12세 아동에 실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학습 잠재를 갖고 있고 또 성취 능력은 어떠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언어성 검사, 비언어성 검사 갖고 있으면서 이것도 역시 KABC 역시 문화적 평양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지능검사, 개인지능검사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군인들은 주로 집단지능검사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군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걸 목적으로 여크스가 만든 군인 알파 검사 당연히 알파니까 언어성 검사이고 베타 검사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우리나라 지능 검사 보면은 간편 지능 검사 정보모 선생님에서 서울대 교수 하셨던 정보모 선생님에서 만든
최초의 지능검사 있죠. 간편 지능검사 있고요. 캐치 S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보도록 할 거예요. 웩슬러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는 웩슬러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 할 건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청소년, 웨이즈도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만은 위스크 볼 거예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 1939년부터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개인 검사에 언어성도 있고 동작성인데, 언어성이랑 지필 테스트라고 해서 집단으로 못해. 이거는 다른 지능검사, 일반의 지필 테스트하고 다르게 이 피검사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도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동작성이 있어서 집단검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성 검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분명히 지능검사, 인지적인 것을 보는데 인지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비인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뿐만 아니라 비인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지능검사, 능력검사인데 정서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검사고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 IQ 체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해당 연령대로 편차 IQ 체제이고요.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졌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 수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지뿐만 아니라 비인지도 본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지능 수준만 아니라 병적인 어떤 지체적인 병적인 지능 수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검사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은 위스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만은 위스크4 볼 거예요. 위스크5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위스크4 6세 0개월부터 6세 11개월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6세 0개월부터 위스크4 16세 자 6세 막 시작 0개월부터 0개월에서 16세 11개월까지 이렇게 원령 이렇게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 성인이 해도 이거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보셔도 되지만 성인은 이제 웨이즈를 많이 쓰죠. 근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전의 구성하고 그 기본판하고는 달라요. 15개의 소검사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15개의 소검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4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개의 소검사가 저는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이걸 다 기술하진 않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가지 그 4가지 영역도 언어 이해 지표, 언어, 버벌, 컴프레hension, 인벤토리, 언어 이해. 언어 이해 지표. 그래서 버벌, VIC, 언어 이해 지표가 있고요. 요거 4가지 영역. 괜히 박스를 그렸나 보네요. 언어 이해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 지각 추론. 지각하고 추론하는 지표. 추론이니까 우리가 어떤 추론, 이유를 따라서 알아보는 거 PRI,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작업 기억 지표 있어요. 작업 기억 지표. 작업 기억 지표,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 보겠죠. 작업 기억 지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처리 속도, 얼마만큼 처리를 빨리빨리 잘하느냐, 처리 속도 지표. 처리하는 거, 처리 속도 지표 봐요. 그러면은 이것들의 구성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 검사 도구를 들어오면 하위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능 검사라고 해서 하위 영역이 동일하지 않죠? 성격 검사도 마찬가지로 심리 검사를 공부할 때는 그 하위 영역을 꼼꼼하게 아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 물론 이렇게 줄줄줄줄 언어의 지표,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도 나오지만 그 하위 영역이 쭉쭉쭉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안 그러면 적어도 언어의 지표를 내가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찾을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이해 지표에는 그 전에는 있던 것이 빠짐을
해서 보충 소검사로 빠진 것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기술에는 공통성 어휘 이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상식이 이제 보충 소검사로 빠졌어요. 그래서 뭐 공통성은 뭐 융통성, 언어 개념, 형성 능력이라든가 추상적 논리적 사고력, 그다음에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력을 보고요. 어휘, 뭐 이미 개인이 획득된 지식이라든가 언어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휘라든가 모든 이해하는 능력 굉장히 좀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 실용적 정보,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표준 지식 이런 거, 도덕 의식 발달 수 이런 것들 보고요. 그다음에 상식은 이제 보충소 검사 빠졌어요. 그리고 단어 추리 검사가 있어요. 언어 이해 일반 추론 능력에서 언어 이해 지표에는 4가지 하위 검사하고 2가지 소검사가 있다라는 게 보충 소검사. 이거는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기본적으로 공통성, 어휘, 이해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착각했어요. 공통성, 어휘, 이해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상식이라는 단어 추리는 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지각 추론 같은 경우에 동작성 검사 그래서 토막 짜기,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가 생겨요. 행렬 추리 그리고 빠진 것 찾기가 이제 보충 소검사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순차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산수가 보충 소검사로 빠져서 작업 기억 지표, 그러니까는 숫자, 듣고 말하는 걸 통해서 청각적 단기 기억, 주의력을 보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그 다음에 청각적 작업 기억 등을 보는 순차 연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주의력 보는 산수가 보충 소검사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속도, 그 다음에 기호 쓰기, 동영 찾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게 보충 소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 것이 위스크4입니다. 웨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능력과 언어하고 동작성,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 있는데 그것이 뭐 기본 지식, 숫자 요약,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찾기 요거를가 언어성이었고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바꿔쓰기 동작성 검사였는데 이건 역시 웨이즈도 역시 웨이즈 4로 이제 또 계속해서 개정이 되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랬을 때 심리수 연결부터 69세 11개월까지 활용되도록 개발된 검사가 웨이즈인데요.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언어성과 동작성의 구분 없이 전체 지능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건 역시 언어이해 지각 추론 지표, 작업 속도, 처리 속도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으로 하위 영역을 구분해서 다시 넣고 그다음 보충 소검사로 빠진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검사 행렬 추론, 퍼즐, 동영 찾기 그리고 보충 검사 순서와 무게 비교, 지우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웨이즈 문항에서 우리 지능 지수에서 편차 IQ이기 때문에 웩슬러 지능 검사는 편차 IQ라고 그랬어요. 편차 IQ. 편차 IQ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개념을 가지고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편차 IQ예요. 웩슬러 지능 검사는 평균을 100으로 표준 편차 15로 변환한 값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45에서 150까지 그래서 평균과 표준 40에서 150까지 했던 것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40에서 160까지의 그 IQ를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웨이즈. 그래서 보면은 전체 척도에서 일반 거, 그 다음에 일반 능력 지수, 그 다음에 인지 효능 지수 이렇게 나누지만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에서 이제 핵심 소검사가 있죠. 보충으로 빠진 거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실시하는데 시간 제한은 인지 능력이니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수한테는 1시간 동안 실시하고 또 K모 씨에게는 2시간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쪽에서 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냐? 각 문항마다 시간을 제한합니다. 각 문항마다 시간을 제한해요. 그래서 여기서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건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는 더 시간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량 검사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는데 중간에 그만하세요 소리는 안 하죠. 그 사람이 각 문항마다 몇 분 몇 초 응답했는가 일일이 기록하고 어떤 반응으로 응답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자
굉장히 숙련이 되어야 되는 검사가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웩슬러 검사 개인 검사예요. 검사 실시에 검사하고 충분히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의 기본 진행 순서는 기본판을 얘기한 거예요. 기본 지식, 그러니까 언어성, 동작성, 언어성, 동작성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기본 지식이 빠진 거죠. 숫자 외우기, 차례 맞추기, 어휘 문제, 토막 짜기, 산수 문제, 모양 맞추기, 이해 문제, 바꿔쓰기, 그다음 공통성 문제 이렇게 해서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한 것이 웩슬러 지능 검사고요. 중요한 것. 우리가 편차 IQ라고 해서 편차 IQ인데 각 문항에서 어서 점수가 나와요. 각 문항마다 점수가 있죠. 거기서 나온 점수 무슨 점수? 원점수가 되죠. 원점수. 원점수를 산출해서 각각의 원점수를 산출해서 환산표에 의해서 이제 점수를 나와서 언어의 지표, 지각추론점표를 환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웩슬러 지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전체 지능은 평균을 100이고 표준 편차 15로 변환한 것인데 소검사의 평균은 몇이냐면은 10이고요. 표준 편차는 3으로 변환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에서 지능 수준이 어떻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통성의 점수가 몇 점이다. 10점이다. 아, 그럼 보통이구나. 16점이다. 아,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성. 공통점 찾고 유사성 찾는 능력이 뛰어난 걸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서 하위 검사에 원점수 나와서 환산표에서 환산점수 하는데 전체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 15, 하위 검사는 평균이면 10, 표준 편차 3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또 합산하는 것이라 변환해서 또 그 언어 능력이 아니라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 이렇게 하고 또 전체 지능을 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해서 전체 지능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웩슬러 지능 검사는 분명히 인지적 영역의 검사의 지능 검사인데 그런데 어떻게 정서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분명히 능력 검사에 정답 맞추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근데 정답을 맞췄지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잘 못했다든가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예를 들어 차례 맞추긴 맞췄는데 뭐 대답을 못해요. 몰라서 그러냐 우연히 맞췄냐 아니면 알고 맞췄는데 설명을 못해 이런 것들 해석할 때 유의하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실패하고 어려운 거 성공했다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괴괴하게 응답했다든가 흔하지 않게 괴괴하게 응답했다. 우리가 정서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괴괴한 응답을 하다 강박적 응답했다든가 아니면 짐작했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구체적 응답했다든가 뭐 정서적 반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항적 응답이라든가 아니면은 설명을 못한 응답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이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이해가 쉬운데 이 하위 영역을 잘 구분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앞으로 계속 심리 검사 하잖아요. 거기서 하위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 개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